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나 골프장에 와 있어. 제사 당일 새벽 4시부터 혼자 전을 부치고 있는데 형님은 골프장이라니. 하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베란다에 미리 준비해둔 가스버너와 반죽을 가리키며 먹고 싶으면 직접 부쳐서 가져가라고 하신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파전 반죽, 동태전 준비물, 각종 나물 재료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혼 10년 차,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허리를 다치셔서 올해부터는 제사 준비를 제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정작 형님 댁 큰형수님은 매년 몸이 안 좋다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파전 한 장, 동태전 한 장, 감자전 한 장.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형님은 또 안 오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사 전날 밤 늦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나서 못 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재작년엔 해외여행 중이었고 그 전해엔 회사 일이 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번 그럴싸한 핑계였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귀찮고 음식만 챙겨가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형님은 제사가 끝나면 꼭 나타나셔서 음식을 싸가셨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전이랑 나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셨죠. 그럴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묵묵히 음식을 싸주실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시겠지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을 뒤집으며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지만 아픈 것도 잊은 채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길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아들은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자 짧게 그래라고만 하시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형님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수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형님이 새벽 일찍 나가셨는데 어디 가신다고 하셨다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후 1시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골프장에 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약속이 잡혀서 저녁 때쯤 도착할 것 같으니 제사 시간을 좀 늦춰달라는 말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사 당일 그것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골프장이라니. 남편이 장난이냐고 다그쳤지만 형님은 진짜 골프장이라며 자기가 없어도 제사 지내는데 문제 없지 않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형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은 골프장에 계셨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고 물으시길래 골프장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녁 때나 온다는 말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다시 제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3시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과일, 전, 나물, 탕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남편이 제사상을 보며 형님 목도 준비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뭐라 하실 테니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지겹고 화가 났습니다. 오후 6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님은 물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부부, 그리고 아이들 4명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올리는 내내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은 그냥 상에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 오면 먹게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음식을 미리 싸뒀을 텐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다르셨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다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프복 차림으로 여유롭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며 제사 음식이 아직 있냐고 물으시는 형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이 제사는 벌써 끝났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알고 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음식은 있지 않냐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듯 빈 반찬통을 꺼내 드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이랑 나물 좀 싸달라고 하시면서 애들이 좋아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12시간 넘게 제사 준비를 했는데 형님은 골프 치고 와서 음식부터 챙기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말입니다. 남편이 다가가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음식 싸는 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형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음식을 싸가냐고 따졌습니다. 형님은 자기도 형이니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권리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그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형님이 자기는 큰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이면 다냐고 반문하시는 시어머니. 새벽부터 지금까지 동생 며느리가 혼자 준비한 거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형님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됐다고 하시며 형님 손에서 반찬통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쿵! 플라스틱 반찬통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음식을 싸가려고 하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생 처음 듣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형님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베란다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뒤따라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는 평소에 없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스버너 하나, 반죽이 담긴 큰 볼, 그리고 프라이팬. 형님이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먹을 전 부칠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음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 먹고 싶으면 직접 부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농담하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지금 골프 치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없이 그냥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생 며느리가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일한 거 형님이 뭘 안다고 하냐는 물음에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핑계대고 안 오고 음식만 싸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엔 몸살, 재작년엔 해외여행, 그전엔 회사 일이었다고 하시며 매번 그럴싸한 핑계만 댔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변명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골프였고 동생은 매년 제사 준비하는데 형님은 매년 놀다가 와서 음식만 싸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짓은 안 통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고 골프복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가스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반죽을 떠서 프라이팬에 부으셨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맥주 한 잔 하겠냐는 제 물음에 그래, 한 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맥주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베란다의 형님을 지켜봤습니다. 형님은 골프복 차림으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혼자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베란다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골프복은 기름 냄새로 얼룩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님의 손놀림이 느려졌습니다. 손목이 저린 게 보였습니다. 허리를 자주 펴셨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느꼈던 그 고통을 이제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형님은 겨우 전 20장을 붙였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다 했다는 말씀이 힘없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가셔서 반찬통에 전을 담아주셨습니다.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을 나가려던 형님이 멈춰섰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시더군요. 미안하다고 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제사 준비는 동생 아내한테만 떠넘기고 자기는 핑계만 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전 20장 붙이면서 동생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라고 부르시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형님은 이해하면 안 된다며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형님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늦게 나선 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동안 저만 고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큰아들이니까 이해해주겠거니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독이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제사 준비 같이 할 테니 제가 혼자 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며 우리 집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아버지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작년에 약속했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웃으며 전을 뒤집으셨습니다. 자기가 할 테니 저는 나물이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년 그 일 이후 형님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오셔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오전 10시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형님과 함께 준비하니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작년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6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형님이 역시 같이 준비한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작년의 그날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습니다. 그해 추석 형수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자기가 나물 준비해 왔다며 커다란 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형수님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형님이 매년 제사 안 오는 거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핑계대라고 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수님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니 자기가 제게 고마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제가 끝까지 참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자기도 큰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자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게 독이 됐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괜찮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저만 고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괜찮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우리 집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명절마다 먼저 오셔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셨고 형수님도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날 베란다에서 형님이 전을 부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흘렸던 형님의 땀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땀이 더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올해 제삿날 모두가 모여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목한 부엌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형님이 작년에 정말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답했지만 형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참교육 안 하셨으면
자기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뭘 감사해 하냐며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사 때마다 빠지는 형제,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한마디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